형법 및 형사소송법 초핵심 고유 쟁점, 형사법 시험의 핵심을 꿰뚫는 압도적 통찰, 온라인 1타 지식 큐레이터입니다. 방대한 기출 데이터와 판례를 분석하여 남들이 놓치는 결정적 쟁점들만 모았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형법 제1조 제2항의 시간적 적용 범위는 한번 문제의 단골 손님입니다. 이제는 법령이 바뀐 이유가 반성적 고려인지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실전 공식 나갑니다. 지문에서 반성적 고려라는 조건이 붙는다면 가차없이 틀린 지문으로 걸러내십시오. 이유 불문 신법 적용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2024년 전원합의체가 뒤집은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입니다. 재판 중인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라도 법원은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전 타격 공식입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는 표현에 별건 구속이나 수용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야 맞는 지문입니다. 이어지는 쟁점은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전화를 걸었으나 상대방이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 문구만 남았더라도 상대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었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부재중 전화 표시라는 키워드가 보이면 끝부분 서술어가 범죄 성립으로 끝나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제3조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과 횡령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사기 피해금을 마음대로 뽑아 썼다면 사기 공범은 아닐지라도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만 된다는 오답 지문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뇌물죄의 몰수와 추징 대상입니다.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다가 그대로 돌려준 경우 추징은 받은 공무원이 아니라 뇌물을 준 사람인 증례자로부터 해야 합니다. 수뢰자로부터 추징한다는 지문은 가차없이 오답으로 처리하십시오. 파트 2. 수사 절차와 증거법의 결정적 함정. 지체 없이 다음 챕터로 진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사 절차의 디테일과 증거법의 정밀한 함정들을 파헤칩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현장에서의 범인 식별 절차는 긴박성이 핵심입니다. 범인을 놓친 직후 골목길 탐문 중에 용의자를 붙잡아 피해자와 1대1로 대면시킨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긴박한 상황에서도 1대1 대면은 절대 금지된다는 서술은 틀린 지문입니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중 피고인이 저장 매체를 창밖으로 던져버렸다면 어떨까요? 판례는 이를 소유권 포기로 보아 영장 없이 유류물로 압수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봅니다. 이 경우 관련성 제한이나 참여권 보장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십시오. 증거법에서 전문법칙과 증거재판주의는 매우 익숙한 용어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을 뿐 헌법에 직접 명시된 원칙은 아닙니다. 적법 절차 원칙과 혼동하여 헌법 조문에 직접 박혀있다는 지문이 나오면 가차없이 오답으로 직행하십시오. 상소 절차에서는 약식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약식명령은 법원이 피고인 본인에게 송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변호인에게 등본이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계산한다는 지문은 1초 만에 걸러내야 할 오답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소시효 연장 특례 소급 적용 문제입니다. 아동학대 범죄처럼 시효 진행을 멈추는 법이 개정되었다면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과거 사건에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절대 불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린 지문입니다. Part 3. 실전 만점 타격을 위한 파이널 쟁점. 어느덧 마지막 고지입니다. 남들이 지쳐서 책을 덮을 때 만점을 결정짓는 디테일 두 가지만 더 챙기십시오. 첫째,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입니다. 전동킥보드 역시 위험운전 치상죄에서 규정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음주 후 킥보드로 사고를 냈다면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죄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십시오. 둘째, 위증죄의 주관적 요건입니다.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증인 본인의 기억과 다르게 진술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사실이면 무죄라는 함정 지문에 빠지지 말고 기억이 기준이라는 원칙을 뇌리에 새기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리한 이 독보적인 공식들만 반복하셔도 형사법은 여러분의 합격 전략 과목이 될 것입니다. 저는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형사법 시험의 핵심을 꿰뚫는 압도적 통찰, 온라인 1타 지식 큐레이터입니다. 방대한 2023년 기출 데이터와 판례를 분석하여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쟁점들만 선별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형법 제1조 제2항의 시간적 적용 범위는 매년 시험에 문을 여는 한 번 문제로 고정 출연하는 초특급 빈출 쟁점입니다. 여러분이 법이 바뀌기 전에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재판받을 때 보니 그 행위가 더 이상 죄가 아니거나 형벌이 가벼워진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기서 출제자의 악랄한 함정을 보시죠. 법이 유리하게 바뀌었다면 무조건 신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예전처럼 동기가 반성적 고려인지 따져봐야 할까요? 결론부터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반성적 고려 따위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무조건 유리한 신법으로 직행하십시오. 과거에는 법령이 바뀐 이유를 따졌지만 판례는 이유 불문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이 바뀌었다면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확언했습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 나갑니다. 지문에서 법령의 변경이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경우에 하나요. 신법을 적용한다는 문구가 보인다면 가차없이 틀린 지문으로 걸러내십시오. 법령 변경이라는 단어 뒤에 이유를 불문하고 신법 적용이라는 서술어가 붙어야 맞는 지문입니다. 깔끔하게 첫 단추를 끼우셨습니다. 자, 가장 까다로운 파트 중 하나를 넘으셨습니다. 숨 한번 고르시고 다음 판례로 들어갑니다. 주거침입죄는 최근 판례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면서 출제위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킬러 문항이 되었습니다. 외부인이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지만 알고 보니 범죄 목적이 있었던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주자가 범죄 목적을 알았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을 테니 주거침입일까요? 아니면 외형적으로 평온을 해치지 않았으니 무죄일까요? 정답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입니다. 판례는 설령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더라도 거주자의 현실적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침입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입니다. 지문에서 현실적 승낙과 통상적 출입 방법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등장하면 결론은 무조건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로 끝맺음해야 맞는 지문입니다. 만약 거주자의 가정적
추정적 의사를 고려하여 유죄라고 서술한다면 그것은 오답이니 속지 마십시오. 주거의 평온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거주자의 내심적 의사가 아니라 외형적 행위 태양을 중심으로 재편된 것입니다. 중요한 산을 하나 더 넘었습니다. 이제 수사기관의 강력한 무기, 압수수색의 최신 함정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압수수색 쟁점은 특히 전자정보와 관련하여 실무와 이론이 밀접하게 연결된 고난도 파트입니다. 수사관이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압수했는데 영장에 적힌 범죄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정보까지 몽땅 가져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질문을 던집니다. 범죄와 무관한 정보를 압수했다가 나중에 피고인이 증거로 쓰는 것에 동의했다면 그 증거는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위법 수집 증거의 독은 동의로 정화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이미 제출된 저장 매체에서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했다면 사후에 영장을 받거나 피고인이 동의해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엄격히 판단합니다. 지문에서 위법하게 압수된 전자정보라도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서술은 100% 오답입니다. 증거 동의라는 단어가 위법 수집 증거와 결합할 때 치유될 수 없다는 단어와 짝을 이루는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해외 서버에 소재하는 이메일이라도 영장에 효력이 미친다는 점도 잊지 마십시오. 어느덧 핵심 쟁점들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이제 승부를 결정지을 공범과 신분 법리로 들어갑니다. 공범과 신분 파트는 형법 총론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구간이지만 공식 하나면 끝납니다. 은행원이 아닌 평범한 친구가 은행원과 짜고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제자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신분이 없는 친구도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신분이 없으니 단순 배임죄만 될까요? 정답은 공동정범은 성립하되 처벌은 낮은 형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비신분자도 신분 범죄에 가담하면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다만 형이 가중되는 신분 관계가 없을 때는 제33조 단서가 적용되어 중한 형인 업무상 배임죄가 아니라 단순 배임죄의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지문에서 비신분자는 신분 범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나온다면 즉시 틀린 지문으로 분류하십시오. 죄는 성립하지만 형량은 깎아준다라는 이중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분 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 단순 배임죄의 형으로 처단한다는 문구가 보이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압도적 데이터 분석으로 형사법에 정점을 찍어드리는 온라인 1타 지식 큐레이터입니다. 2023년 상반기와 하반기의 모든 기출 데이터를 이잡듯 뒤져서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들만 뽑았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위법 성조각 사유 중 정당행위 파트는 매년 최소 2문제 이상 출제되는 초특급 핵심 구간입니다. 여러분이 회사 기밀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하려고 동료의 비밀번호가 걸린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몰래 뒤져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출제자의 악랄한 함정을 보시죠. 회사를 위한 목적이었으니 정당행위로 무죄일까요? 아니면 사생활 침해니 유죄일까요? 정답은 가차없이 유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입니다. 판례는 설령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판단합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 나갑니다. 지문에서 비밀장치된 전자기록을 검색했다는 단어가 보일 때 끝부분 서술어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틀린 지문으로 걸러내십시오. 목적의 정당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수단의 적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잊지 마십시오. 자, 가장 까다로운 파트 중 하나를 넘으셨습니다. 숨 한번 고르시고 다음 판례로 들어갑니다. 사기죄와 절도죄를 구분하는 문제는 2023년 모든 공무원 시험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킬러 쟁점입니다. 남의 카드를 몰래 가져가서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돈을 뽑은 뒤 다시 카드를 제자리에 돌려놓은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카드를 쓴 것이니 사기일까요? 아니면 현금을 가져간 것이니 절도일까요? 정답은 현금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입니다. 현금 자동 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돈을 빼낸 것이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요하는 사기가 아니라 탈취인 절도로 보는 것입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입니다. 지문에서 절취한 카드로 현금을 인출했다는 문구가 보이면 결론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가 아니라 절도죄라고 적혀 있어야 맞는 지문입니다. 만약 인출한 현금이 재산상 이익이라며 사기죄를 적용한다면 그것은 100% 오답이니 속지 마십시오. 중요한 산을 하나 더 넘었습니다. 이제 수사기관의 강력한 권한, 압수수색의 영장죄의 예외 함정을 파헤쳐보죠. 압수수색 쟁점 중에서도 이미 제출물 압수는 최근 판례가 절차적 정당성을 극도로 강조하는 파트입니다. 경찰이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임의로 제출받았는데 영장도 없이 그 안에 든 모든 정보를 다 뒤져서 별개의 범죄 증거를 찾아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얻은 증거를 나중에 피고인이 증거로 쓰는데 동의했다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위법 수집 증거의 독은 동의로 정화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사후 영장 발부나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문에서 피고인이 동의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서술은 무조건 오답으로 처리하십시오. 위법 수집 증거는 영원히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원칙을 1초 만에 떠올리셔야 합니다. 어느덧 핵심 쟁점들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이제 승부를 결정지을 뇌물죄의 복잡한 신분 법리로 들어갑니다. 뇌물죄 파트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출제의 핵심입니다. 공무원이 돈을 직접 받지 않고 대신 자기 채무를 갚아달라고 해서 업자가 대신 빚을 갚아준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제자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돈을 만진 게 아니니 제3자 뇌물수수죄일까요? 아니면 그냥 단순 뇌물수수죄일까요? 정답은 단순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입니다. 사회통념상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라면 굳이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제3자 뇌물죄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 나갑니다. 지문에서 사자 또는 대리인을 통해 뇌물을 받았다는 단어가 보이면 결론은 제3자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는
판다고 해야 정답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결정적 한 끗 차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리한 이 데이터 기반 공식들만 제대로 챙겨도 형사법 점수는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저는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합격의 에너지를 받아 가십시오. 데이터 분석 결과 위법 성조각 사유 중 피해자의 승낙 파트는 매년 형태를 바꿔가며 출제되는 초특급 핵심 구간입니다. 여러분이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친구와 짜고 서로 때려서 상처를 낸 극적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출제자의 악랄한 함정을 보시죠. 친구가 때려달라고 승낙했으니 무죄일까요? 아니면 목적이 나쁘니 유죄일까요? 정답은 가차없이 유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입니다. 판례는 설령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보험금 편취라는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회상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 나갑니다. 지문에서 보험금 편취나 위법한 목적이라는 단어가 보일 때 끝부분 서술어가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적혀있다면 무조건 틀린 지문으로 걸러내십시오. 목적과 수단이 모두 정당해야 한다는 논리를 잊지 마십시오. 자, 가장 까다로운 파트 중 하나를 넘으셨습니다. 숨 한번 고르시고 다음 판례로 들어갑니다. 재산죄에서 사기와 절도의 구별은 2023년 모든 공무원 시험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킬러 쟁점입니다. 남의 신용카드를 몰래 가져가서 현금 자동 지급기에 넣고 돈을 인출한 뒤 카드를 돌려준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계가 속아서 돈을 내준 것이니 사기일까요? 아니면 관리자 몰래 가져간 것이니 절도일까요? 정답은 현금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입니다. 현금 자동 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현금을 취득한 것이므로 기망을 요하는 사기가 아니라 탈취인 절도로 보는 것입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입니다. 지문에서 절취한 카드로 현금을 인출했다는 문구가 보이면 결론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가 아니라 절도죄라고 적혀 있어야 맞는 지문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중요한 산을 하나 더 넘었습니다. 이제 수사기관의 강력한 권한, 긴급체포의 정당성 함정을 파헤쳐보죠. 긴급체포 쟁점은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따지는 문제로 형사소송법에서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범인을 긴급체포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체포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혀진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질문을 던집니다. 긴급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따져야 할까요? 아니면 사후에 밝혀진 사실로 따져야 할까요? 결론은 단호하게 체포 당시의 상황이 기준입니다. 판례는 수사 주체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보며 체포 당시 상황에서 합리성을 잃지 않았다면 적법하다고 인정합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 나갑니다. 지문에서 긴급체포의 요건은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한다는 문구가 보인다면 100% 오답으로 처리하십시오. 당시의 상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정답입니다. 어느덧 핵심 쟁점들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승부를 결정지을 문서죄의 최신 법리로 들어갑니다. 문서죄 파트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이미지 파일의 증거력과 행사죄 성립 여부가 핵심입니다. 경찰관이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실물을 안 가져와서 스마트폰에 찍어둔 면허증 사진 파일을 보여준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제자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타인의 면허증 사진을 자기 것인 양보여줬다면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할까요? 정답은 가차없이 무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입니다. 판례는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사진 이미지 파일을 보여주는 행위는 문서 자체를 제시한 것이 아니므로 부정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입니다. 지문에서 이미지 파일 또는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었다는 단어가 보이면 결론은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끝맺음해야 맞는 지문입니다. 이 원칙 하나면 문서죄 함정은 모두 파회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친족상도례와 재산죄의 객체에 관한 쟁점은 매년 수험생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전통적인 함정 파트입니다. 여러분이 사촌형의 노트북을 몰래 가져와서 중고로 팔았는데 알고 보니 그 노트북이 형의 것이 아니라 형이 친구에게 빌린 것이었던 상황을 설정해 보십시오. 여기서 출제자의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친족상도례를 적용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조건 처벌받을까요? 결론부터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소유자와 점유자 모두와 친족 관계가 있어야만 형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려면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친족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때 피해자는 소유자와 점유자 모두를 의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 나갑니다. 지문에서 소유자에게는 친족이지만 점유자에게는 친족이 아니다라는 설정이 보이면 결론은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로 직행하십시오. 한쪽이라도 친족이 아니라면 가차없이 처벌 대상이라는 점이 정답의 핵심입니다. 자, 가장 까다로운 파트 중 하나를 넘으셨습니다. 숨 한번 고르시고 다음 판례로 들어갑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2023년 판례 공보에서 가장 뜨거웠던 쟁점입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는데 나중에 사이가 나빠지자 그 영상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전송한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촬영할 때 동의를 받았으니 유죄일까요? 아니면 반포할 때 의사에 반했으니 무죄일까요? 정답은 가차없이 유죄, 성특법 제14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판례는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그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했다면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입니다. 지문에서 촬영 당시에는 동의하였으나 반포 시의 의사에 반하였다라는 문구가 보이면 결론은 처벌할 수 있다로 끝맺음해야 맞는 지문입니다. 동의라는 단어에 현혹되어 무죄를 고르는 실수를 절대 범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산을 하나 더 넘었습니다. 이제 형사소송법의 꽃이라 불리는 공소장 변경의 실무적 함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공소장 변경은 검사의 권한이지만 법원의 허가 여부가 재판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검사가 재판 도중에 범죄 사실의 동일성은 인정되는데 죄명만 슬쩍 바꾸겠다고 신청한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질문을 던집니다. 법원은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무조건 허가해야 할까요? 아니면 법원의 재량일까요? 결론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법원은 반드시 허가해야 합니다. 판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공소장 변경 신청은 법원의 의무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 나갑니다. 지문에서 법원의 재량에 속함으로 거부할 수 있다라는 서술어가 보인다면 100% 오답으로 걸러내십시오. 의무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정답입니다. 오늘 분석한 내용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비를 넘겨야 합격권에 진입합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문서재 파트에서 이미지 파일의 행사 여부는 2023년 모든 직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 초특급 빈출 쟁점입니다. 경찰관이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실물을 깜빡해서 스마트폰에 찍어둔 다른 사람의 면허증 사진을 보여준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출제자의 악랄한 함정을 보시죠. 남의 면허증 사진을 자기 것인 양보여줬으니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할까요? 아니면 이미지 파일은 문서가 아니니 무죄일까요? 결론부터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 화면으로 보여주는 행위는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문서에 관한 죄에서 행사란 문서 원본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미지 파일은 문서 그 자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 나갑니다. 지문에서 이미지 파일 또는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었다는 단어가 보일 때 끝부분 서술어가 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면 가차없이 틀린 지문으로 걸러내십시오. 다만 위조된 문서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는 위조문서 행사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비교해서 꼭 정리하십시오. 자, 가장 까다로운 파트 중 하나를 넘으셨습니다. 숨 한번 고르시고 다음 판례로 들어갑니다. 무고죄는 최근 판례 변경으로 인해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함정에 빠지는 지뢰밭 같은 구간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허위로 신고했는데 신고 당시에는 분명 죄가 되었지만 나중에 재판받을 때 보니 그 행위가 더 이상 죄가 되지 않게 판례가 바뀐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판례가 바뀌었으니 무고죄는 무죄가 될까요? 아니면 신고 당시 기준으로 유죄일까요? 정답은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유죄입니다. 판례는 허위 신고 당시 그 사실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면 국가의 형사사법권 작용을 그르칠 위험이 발생한 것이므로 무고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입니다. 지문에서 신고 이후 판례가 변경되어 형사범죄가 되지 않게 되었다는 문구가 보이면 결론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성립한다로 끝맺음해야 맞는 지문입니다. 무고죄의 성립 시점은 신고서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임을 잊지 마십시오. 중요한 산을 하나 더 넘었습니다. 이제 성폭력범죄 처벌법상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반전 법리를 파헤쳐보죠. 성범죄 파트에서 촬영 당시의 동의와 반포 당시의 의사를 구분하는 문제는 매년 정답률을 깎아먹는 킬러 문항입니다.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는데 헤어진 뒤에 앙심을 품고 그 영상을 여자친구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에 뿌린 끔찍한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질문을 던집니다. 촬영할 때 동의했으니 무죄일까요? 아니면 뿌릴 때 반대했으니 유죄일까요? 결론은 단호하게 유죄. 성특법 제14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판례는 촬영물 등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 설령 촬영 당시에 대상자가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처벌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 나갑니다. 지문에서 촬영에는 승낙하였으나 반포 씨의 의사에 반하였다는 설정이 보이면 결론은 처벌할 수 있다로 직행하십시오. 또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처벌된다는 점도 묶어서 기억하십시오. 어느덧 핵심 쟁점들을 모두 훑어보았습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승부를 결정지을 소송법상의 공소장 변경 법리로 마무리합니다. 공소장 변경 쟁점은 재판의 효율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출제됩니다. 검사가 재판 도중에 살인죄를 상해치사죄로 바꾸겠다고 신청했는데 판사가 보기에 이미 재판이 다 끝난 것 같아 귀찮아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제자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판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여 침고죄로 인정되었다면 항소심에서 고소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차없이 불가능하다. 고소 취소에 효력이 없습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으며 항소심은 어떤 경우에도 실질적인 제1심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입니다. 지문에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져 비로소 고소를 취소하였다는 단어가 보이면 결론은 고소 취소에 효력이 없다로 끝맺음해야 맞는 지문입니다. 이 원칙 하나면 공소장 변경과 고소 취소 결합 함정은 모두 파회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관통하는 이 데이터 기반 공식들로 여러분은 이제 합격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저는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여러분의 합격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합격의 에너지를 끝까지 받아가십시오. 데이터 분석 결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최근 공무원 관련 범죄 중 가장 높은 출제 비중을 차지하는 쟁점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들이 하급 부처 공무원에게 특정 시민단체 지원 배제 문건을 작성하게 하거나 세월호 특조위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기서 출제자의 지독한 함정을 보시죠.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문건을 작성한 것이니 단순히 업무를 수행한 것일까요? 아니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여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공무원이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하급자에게 보고서를 쓰게 하거나 동향을 파악하게 했다면 그것은 하급자의 권리를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 나갑니다.
지문에서 문건을 작성하게 하거나 동향을 보고하게 함이라는 표현이 보이면 결론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로 끝맺음해야 맞는 지문입니다. 단순히 수사 협조나 의견 제출이라고 얼버무리는 지문은 가차 없이 오답으로 걸러내십시오. 자, 가장 까다로운 파트 중 하나를 넘으셨습니다. 숨 한번 고르시고 다음 판례로 들어갑니다.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신문 당시 변호인의 참여권은 2023년 소송법 기출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변호인을 옆에 앉혀두긴 했는데 변호인이 조언하려고 할 때마다 방해되니 가만히 있으라, 몇 뒷자리로 가라고 명령한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변호인을 내쫓은 건 아니니 참여권 침해가 아닐까요? 아니면 실질적 조력을 막았으니 위법일까요? 정답은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한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판례는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앉아 조언하는 것을 막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뒷좌석으로 옮기라고 지시하는 것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입니다. 지문에서 뒷좌석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라는 문구가 보이면 결론은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라고 적혀 있어야 정답입니다.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자리를 이동시킨 것이 정당하다는 서술은 무조건 틀린 지문입니다. 중요한 산을 하나 더 넘었습니다. 이제 재판의 마무리 단계, 집행유예 취소 절차 함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사고를 쳐서 유예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을 때 법원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검사가 저 사람 집행유예 취소해주세요 라고 신청했는데 법원이 당사자 말도 안 들어보고 서류만 보고 바로 취소 결정을 내린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질문을 던집니다. 법원은 반드시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서류가 확실하면 그냥 취소해도 될까요? 결론은 원칙적으로 반드시 본인이나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은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하기 전에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 나갑니다. 지문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내린 취소 결정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결론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결정이다 라고 끝맺음해야 맞는 지문입니다. 긴급을 요한다는 핑계로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서술은 100% 오답입니다. 어느덧 오늘 준비한 분량의 마지막 쟁점입니다. 승부를 결정지을 기판력의 범위로 마무리합니다.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과 비슷한 사건으로 또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어디까지를 같은 사건으로 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포괄일제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 중 일부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검사가 나머지 범죄를 또 기소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제자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약식명령이 발령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범죄들은 모두 기판력이 미칠까요? 정답은 약식명령은 발령시를 기준으로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일반 재판은 판결 선고 시 기준이지만 약식명령은 판결문이 나오는 날, 즉 발령시가 기준입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입니다. 지문에서 약식명령의 기판력 기준 시점을 물을 때 송달시 나 확정시라고 나오면 가차없이 오답으로 치십시오. 오직 발령시라는 단어만 정답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 기출의 90% 이상을 정복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자녀 쟁점과 함께 2024년 시험을 대비한 최종 요약 브리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여러분을 합격으로 인도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끝까지 함께합시다. 2023년 기출 데이터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핵심 쟁점들을 정리했습니다. 뇌물죄의 변형된 형태와 증거법의 까다로운 원칙들을 지금 바로 여러분의 뇌에 이식해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뇌물죄에서 제3자 뇌물수수와 단순 뇌물수수를 구분하는 문제는 매번 수험생의 발목을 잡는 고난도 쟁점입니다. 공무원이 업자에게 나한테 주지 말고 내가 빚진 사람한테 직접 갚아줘 라고 말해서 업자가 대신 빚을 갚아준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출제자의 악랄한 함정을 보시죠. 공무원이 직접 돈을 만진 게 아니니 부정한 청탁이 필요한 제3자 뇌물수수죄일까요? 아니면 그냥 뇌물수수죄일까요? 결론부터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3자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단순 뇌물수수죄가 성립합니다. 판례는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라면 굳이 부정한 청탁이라는 까다로운 요건이 없어도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 나갑니다. 지문에서 공무원이 채무를 면제받는 등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는 표현이 나오면 결론은 제3자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로 가야 정답입니다.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는 서술이 보이면 가차없이 틀린 지문으로 걸러내십시오. 자, 가장 까다로운 파트 중 하나를 넘으셨습니다. 숨 한번 고르시고 다음 판례로 들어갑니다. 증거법에서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은 2023년 기출에서 변별력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잣대였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고 부인하는데 검사가 당신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말이 여기 적혀있다 몇 피해자 신문조서를 내미는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검사가 작성한 조서라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해도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정답은 절대 안 됩니다. 이제 검사 작성 조서도 경찰과 똑같습니다. 판례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라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입니다. 지문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면 피고인이 부인해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문구가 보이면 100% 오답입니다. 내용을 인정할 때 하나요,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서술어만 정답의 자격을 갖습니다. 중요한 산을 하나 더 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횡령죄와 배임죄의 주체 함정을 파헤쳐보죠.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 계좌에 돈이 잘못 입금되었는데 그 돈을 홀랑 써버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제자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송금인과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는데도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결론은 착오로 송금된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판례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더라도 신의측상 보관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합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 나갑니다. 지문에서 착오로 송금된 예금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결론은 신임관계가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로 끝맺음해야 맞는 지문입니다.
관계가 없으니 무죄라는 유혹에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자, 이제 2023년 기출의 핵심 데이터를 모두 털어드렸습니다. 분위기 환기용 챕터 브릿지. 자, 가장 길고 험난했던 2023년 기출의 바다를 무사히 건너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합격으로 향하는 명확한 지도가 그려져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리한 이 압도적인 공식들만 반복해서 들으셔도 형사법은 여러분의 전략 과목이 될 것입니다. 저는 더 날카로운 최신 판례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합격의 문을 여십시오. 형사법의 방대한 데이터를 압축하여 합격의 정수로 치환해드리는 온라인 1타 지식 큐레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기출 데이터 중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고 헷갈려하는 문서죄와 성범죄의 핵심 함정을 완전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TTS가 읽기 편하도록 짧고 명쾌하게 구성했으니 지금 바로 뇌에 각인시키십시오. 데이터 분석 결과 문서죄 파트에서 이미지 파일의 행사 및 위조 여부는 최근 모든 국가고시에서 1순위로 출제되는 초특급 빈출 쟁점입니다. 여러분이 경찰관에게 면허증을 보여줘야 하는데 실물 대신 스마트폰에 찍어둔 다른 사람의 면허증 사진 파일을 보여준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출제자의 악랄한 함정을 보시죠. 남의 신분증 사진을 마치 내 것인 양속여서 보여줬으니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할까요? 아니면 파일은 문서가 아니니 무죄일까요? 결론부터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 화면으로 보여주는 행위는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문서에 관한 죄에서 행사란 문서 원본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미지 파일은 법적으로 문서 그 자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 나갑니다. 지문에서 이미지 파일 또는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었다는 단어가 보일 때 끝부분 서술어가 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면 가차없이 틀린 지문으로 걸러내십시오. 다만 위조된 가입 신청서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는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비교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자, 가장 까다로운 파트 중 하나를 넘으셨습니다. 숨 한번 고르시고 다음 판례로 들어갑니다. 성범죄 파트에서는 촬영 당시의 동의와 반포 당시의 의사를 교묘하게 섞어놓은 함정이 2023년 하반기 기출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는데 나중에 사이가 나빠지자 그 영상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전송한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촬영할 때 이미 허락을 받았으니 유죄일까요? 아니면 반포할 때 반대했으니 무죄일까요? 정답은 가차없이 유죄. 성특법 제14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판례는 촬영물 등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했다면 촬영 당시에 대상자가 촬영에 동의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입니다. 지문에서 촬영에는 승낙하였으나 반포 시의 의사에 반하였다는 문구가 보이면 결론은 처벌할 수 있다로 끝맺음해야 맞는 지문입니다. 동의라는 단어에 현혹되어 무죄를 고르는 실수를 절대 범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산을 하나 더 넘었습니다. 이제 수사기관의 강력한 무기, 압수수색의 최신 함정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압수수색 쟁점 중 전자정보와 관련된 절차적 정당성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시험 문제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수사관이 여러분의 저장 매체에서 영장 범위를 넘어서는 개인적인 전자정보를 몰래 가져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위법하게 가져간 정보를 나중에 피고인이 증거로 쓰는데 기꺼이 동의했다면 그 증거는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위법 수집 증거의 독은 동의로 정화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했다면 사후에 영장을 받거나 피고인이 증거 동의를 해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엄격히 판단합니다. 지문에서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위법성이 치유된다는 서술은 100% 오답입니다. 위법 수집 증거와 증거 동의라는 단어가 결합할 때 치유될 수 없다는 결론과 짝을 이루는지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의 점수를 지켜줄 1초 타격 공식입니다. 어느덧 핵심 쟁점들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이제 승부를 결정지을 재산죄 친족상도례 법리로 들어갑니다. 친족상도례는 형법각칙에서 매년 출제되는 단골 문제지만 피해자의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손자가 할아버지의 예금 통장을 훔쳐서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자기 계좌로 돈을 이체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제자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니 무조건 형면죄일까요? 아니면 은행도 피해자니 처벌받을까요? 정답은 할아버지가 피해자인 경우에 하나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판례는 절도죄에서 소유자와 점유자 모두와 친족관계가 있어야 형이 면제된다고 보지만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경우 할아버지를 피해자로 볼 수 있다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문에서 소유자에게는 친족이지만 점유자에게는 친족이 아니다라는 설정이 보이면 결론은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로 직행하십시오. 양쪽 모두 친족이어야 한다는 쌍방친족 공식만 기억하면 정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리한 이 데이터 기반 공식들만 제대로 챙겨도 형사법 점수의 앞자리가 바뀔 것입니다. 저는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합격의 기운을 끝까지 받아가십시오. 데이터 분석 결과 죄수론 중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은 매년 사례형 문제로 수험생의 시간을 뺏는 고난도 구간입니다. 여러분이 강도짓을 하려고 남의 집에 들어갔는데 집주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망치다가 뒤쫓아온 경찰관까지 때려 눕힌 상황을 설정해 보십시오. 여기서 출제자의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 모든 행위가 하나의 강도상해죄로 묶일까요? 아니면 각각 별개의 죄가 될까요? 결론부터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강도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합니다. 판례는 강도 범행이 끝난 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새로운 법익 침해로 보아 별개의 죄로 처벌합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 나갑니다. 지문에서 강도 범행이 완료된 후 또는 체포를 면탈할 목적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결론은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으로 끝맺음해야 맞는 지문입니다.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만 보고 하나의 죄라고 우기는 오답 지문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자, 가장 까다로운 파트 중 하나를 넘으셨습니다. 숨 한번 고르시고 다음 판례로 들어갑니다.
형사소송법의 증거동의와 관련된 법리는 2023년 기출에서 절차의 효력을 묻는 단골 소재였습니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서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변호인이 피고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넙죽 동의해버린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동의한 적 없으니 이 증거 동의는 무효일까요? 아니면 변호인의 권한이니 유효일까요? 정답은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판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만 출석하여 증거 동의를 한 경우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인정합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입니다. 지문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변호인이 한 증거 동의라는 문구가 보이면 결론은 효력이 있다로 적혀 있어야 정답입니다. 피고인의 직접적인 동의가 없어서 무효라는 서술은 가차 없이 오답으로 처리하십시오. 중요한 산을 하나 더 넘었습니다. 이제 뇌물죄의 직무 관련성에 대한 최신 판례의 태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뇌물을 받을 당시에는 공무원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공무원이 된 후에 돈을 받은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출제자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공무원이 되기 전에 일로 돈을 받았으니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결론은 사후수뢰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뇌물죄의 주체는 현직 공무원이어야 하므로 과거에 청탁을 받고 공무원이 된 후에 돈을 받은 경우라도 엄격한 법리 해석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 나갑니다. 지문에서 공무원이 되기 전에 청탁과 공무원이 된 후에 수수가 결합할 때 별도의 사후수뢰죄 성립 요건이 없다면 단순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십시오. 단순히 공무원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를 고르면 출제자의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에너지를 짜내어 재판의 확정력 쟁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재판받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상고심 재판 중에 피고인이 사망했다면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정답은 가차없이 공소기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재판의 주체인 피고인이 사라졌으므로 실체적인 유무죄를 따질 필요도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입니다. 지문에서 상고심 진행 중 피고인 사망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결론은 면소 판결이나 무죄 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 결정이어야 정답입니다. 판결이냐 결정이냐를 묻는 치졸한 함정까지 완벽하게 방어하십시오.